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결말 부분이네요. 이제 마지막이군요. 사내의 죽음을 뒤로하고 헤어지는 나와 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65년 1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나요? 사상계에 발표되었으며 사상계라는 잡지 이름이에요. 요거는 자,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세 남자가 우연히 요거 체크 들어가겠다. 그죠? 하룻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인간적 소통이나 연대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잠깐 뭐라고? 인간적 소통이나 연대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요게 이제는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을 그린 소설이다. 우린 여기서 요 한 문장을 통해 세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60년대 서울이라고 하는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연히 만났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통이나 연대감이 어떻게 된 상실된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60년대 서울, 그 다음에 현대인의 모습,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단절하고 철저한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숨어있는 나와 안과 아저씨라는 인물을 통해 현대사회의 고독과 소외를 다루고 있다. 인물들 간에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대화, 그 다음에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에서도 인물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60년대 당시 도시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현대를 상징한다라고 본다면요. 60년대, 64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천문단에 잘 나와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춥고 암담하고 쌀쌀하고 이런 데는 심리적인 요소를 주는 그런 계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간이 지났죠?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 단어 체크해야겠다. 그죠? 역시예요. 역시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아는 사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사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대략 예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네요.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한 번 더 얘기하네요. 그죠?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난 자꾸 이거 추궁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하고 하면 귀찮거든. 어디 여관에 기록 있잖아. 에이, 기록은 다 가짜잖아. 거짓 이름, 거짓 주소였잖아.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일에 엮이고 싶어, 엮이기 싫어해. 엮이기 싫어하는 안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예요. 자살이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개미 참 잘 나와요. 참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지문이면 나와요. 그죠? 개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개미는 결국 죽은 사내의 이미지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 to heart의 의미도 갖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는 주로 많이 나오죠.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나 얼른 자리를 옮겨드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이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함을 느끼고 있기는 있어요. 느끼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나온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거부하고 자살한 사내를 방치하고 밖으로 나오는 나와 아내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쌀락눈
춥죠. 쌀쌀하죠. 우울하죠. 사랑문은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나갔다. 왜?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여기도 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요.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기주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순전히 누구 입장이야? 자기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건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둘 다 자기 합리화에 몰입되어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 서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앙상한 가로수를요. 인물 안의 내면을 나타내는 거다.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도 그를 따라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는 분명히 25살이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25살은 뜬금없이 왜 튀어나와? 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20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청년 세대예요.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 무관심한테 내가 25살인데 난 20대인데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일종의 뭡니까? 반성적 성찰을 갖는 거예요. 즉 사내의 죽음을 방치하고 귀찮아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한 어떤 성찰과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분명합니다. 자, 이 인식에서, 자, 이 반성적 성찰과 인식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두려워집니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려워집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뭐야?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한 두려움이죠. 비인간적으로 거늘거버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나는 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안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봐야죠.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젊은 나이에 비해서 무관심한 자신의 의식에 대한 안의 반성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이거는 나는 뭐예요? 아니 말하는 늙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25살인데 뭐가 늙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지만 자, 하여간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이례적인 만남이고요.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서 창으로 내다보니 아는 여기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서 있었다. 뭘 곰곰이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가라는 반성적 성찰이겠죠.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소설은 끝나요. 자, 약간은 여운적 결말인가요? 결국 결말 부분은요, 사내의 죽음을 뒤로하고 헤어지는 나와 아내 모습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결말 처리 방식이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약간의 열린 결말인가? 라고 보여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말 처리 방식을 보면요. 안은 뭐라고 합니까? 그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의를 보여줘요. 그런데 나는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즉 이 안의 고민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처리 방식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나가 1인칭 대명사 서술자가 행동이나 태도가 변해요? 안 변하죠. 왜?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읽는 독자는 아니야 네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즉 이러한 안과 나와 안의 불소통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는 나는 정말 어떤가? 두 가지 인물 중에 나는 안에 해당하는가? 나는 나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나는 산에 해당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삶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과 나, 산에 꼴랑 등장인물은 3명이에요. 이 3명의 관계를 살펴보아야겠네요. 자, 인물의 성격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은요, 3사람 나오죠. 더 이상의 인물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과 나, 산의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안은 어떻습니까? 나와 동갑내기 25살이고요. 부잣집 장남이고요. 대학원생이에요. 오, 괜찮은 집안이에요. 잘 나가고 있어요. 사내의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나 서술자죠. 1인칭 서술자이며 25살이에요. 자, 육사시험에 실패하고 구청 병사계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졸이에요. 대학을 못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실패 경험이 있어요. 삶에 대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고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숙방에서 있기가 답답하니까 도시 밤거리로 나오는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반면에 사내 봅시다. 사내는 30대예요. 30대고요. 아내의 시선을 병안에 판 죄로 판죄가 아니라 판죄책감에 빠져있는 인물이고요. 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무기력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타인과의 소통을 갈구하지만 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나와 안과 사내 나와 안과 사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라고 본다면 나와 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의미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없고 갈등도 있을 수가 없어. 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한다면. 반면에 사내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과 타인과의 소통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존재죠. 이에 대해 나는 사내를 다소 동정을 합니다. 다소 동정을 하고 연민을 보이지만 결국은 어때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죠. 나도 피곤합니다. 로 끝난다는 거예요. 안은 애진혁의 철저한 외면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사내의 죽음 이후에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사내는 타인과의 소통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좌절을 하죠.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죽음에 이르게 되죠.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30대라고 하는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20대라고 하는 청년세대가 있다면 기성세대가 물러나고 청년세대로 바뀌는 세대의 교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놈의 세대가 어때? 이 청년세대가 타인과의 소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세대라는 게 또 문제네요.
그래서 도시화 내지는 근대화된 세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주제 현대인들의 방황과 연대감 상실에 대한 절망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현대인들의 방황과 연대감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안, 그 다음에 사내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면, 이 절망은 누가 절망합니까? 나가 절망해요? 아니죠. 분명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하지만 주제는 나가 아니라 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